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환타님 코너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 주변 나라, 특히 히말라야, 네팔에서 여러 가지 급박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왜 네팔 이야기 안 하느냐라고 많이 말씀들 해주셨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 훨씬 더 전문가이신 우리 환타님 모셔서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오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팔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그러게요. 갑자기 바쁘긴 하네요. 네. 지난주에 4개를 했으니까. 방송 4개 하셨어요. 네. 이야, 오늘은 이제 종합편 그리고 네. 이제 최신 업데이트까지. 하지만 본질은 지금 운영. 네. 아, 고맙습니다. 자관 이 네팔에서 뜨문뜨문 뭐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정권이 붕괴됐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갑자기 장관님이 뭐 개천으로 도망가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뭐 네, 찍히기도 그렇죠. 하고 또 뭐 배우자 어떤 분은 뭐 불에 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뭐 들리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실이 왜 벌어지는 건지 이게 뭐 배경이 있는 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은 타임라인부터 정리를 하는 게 네네.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번 네팔 시위는 진짜 되게 격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격렬한 시위가 없었어요, 최근에. 아니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인도네시아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되게 얌전하다가 그렇죠. 한번 꼭지가 돌면 뭐 걷잡을 수가 없다. 이게 옛날 네덜란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팔 사람들도 좀 비슷한 성향이 있나요? 네팔은 사실 뭐 긴 내전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좀 자기들끼리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시위는 지금 한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것 같고. 네네. 네. 공화정이 되군 처음이죠. 네. 네. 자관 네팔에서 무슨 일이 한번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 보죠. 9월 4일 날 갑자기 네팔 정부가 네. 뜬금없이 SNS를 다 금지하겠다. SNS를 금지하겠다. 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9월 5일 0시를 기해서 이제 SNS가 뭐 차단이 됐죠. 뭐 어떤 겁니까? 페이스북? 그러니까 그냥 틱톡이랑 바이버 같은 네. 요 메이저는 요 2개고 네. 나머지 잘 우리가 모르는 이제 SNS 한 2개를 제외하고는 다 차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싹 유튜브부터 다.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X, 뭐 우리가 왓츠앱 아는 뭐 모든 이런 거. 것들, 왓츠앱 그런 거 다 차단이 된 거죠. 참고로 이게 8월 25일 날 뜬금없이 네. 일주일 이내에 네팔에 있는 모든 네팔에서 서비스하는 SNS 업체들이 모두 정부 등록을 해라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 법의 근거는 2023년도에 네팔 정부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글로벌 SNS들은 모두 네팔의 임시 연락 사무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삭제나 이런 검열을 하기 위해서 네. 연락할 연락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라라는 거였죠. 사무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사무소를 만들고 책임자도 지정하고 SNS를 정부에 등록을 해라. 네. 그리고 데이터 제출 및 삭제에 대해서 동의해라. 네. 라는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글로벌 그렇죠. 업체들한테는. 뭐 네팔이 뭐 큰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큰 나라가 아닌 게 중요해요. 네. 인도에서는 사실 X가 엄청나게 검열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시장이 크니까 이게 가능한데 네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구가 3천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시장이 분들이 작잖아요. 놀라셨어요. 사실 네팔 인구가 3천만이나 된다고. 그죠. 뭐. 땅도 한국보다 커요. 1.5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모두 이제 그냥 무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당시 이제 틱톡이 좀 문제가 좀 많이 됐어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틱톡 같은 경우는 선 차단을 한번 당합니다. 아, 일단 차단하고 풍기문란. 풍기문란. 예, 그러면서 틱톡이 우리는 이제 너희 정책에 따르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네팔 정부가 요구한 이 법에 있는 정부 등록과 현지 사무소 설치를 다 해놔요. 그리고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틱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팔에서 잡으려고 해도. 네네. 그러면서 이제 틱톡이 살았고 바이버가 이 조치에 따랐어요. 그 전에. 네네. 그리고 그게 안 된 모든 SNS가 다 날아간 거죠. 그리고 그거로- 사실 이게 8월 25일 날 일주일 이내에 이걸 갖다가 정부 등록을 하려 했는데 이 네팔도 뭐 인도 주변국이다 그렇지만 행정 되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 조치를 따르려면 네팔에 사무실도 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통장도 어카운트도 만들어야 되고 법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를 수가 없어요. 일주일 안에 못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걸려요? 뭐 외신들은 뭐 최소 4주라 그러는데 네. 네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3개월 걸린대요. 근데 이걸 일주일 안에 해내는 거는 이제 다 그냥 막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실제로 막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한국 분들이 아니 SNS 잘랐다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네팔은 인구의 90%가 어찌됐건 인터넷 사용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모든 사업을 다 요새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요새 인터넷 없으면 장사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만약에 식당에서 줄을 서려면은 뭐 줄 서는 앱도 있고 예. 뭐 이제 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죠. 네팔 같은 경우는 이게 글로벌 앱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뭐 아고땡 뭐 호텔 다땡 같은 경우 뭐 네네. 호텔 난다고 쳐요. 네. 근데 여기서 얘네들한테 얘네 수수료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수수료 내고 마는데 네.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은
한번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숙소를 가요. 네. 그럼 주인이 얘기합니다. 다음에 올 땐 이거 통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연락을 해. 직접 연락을 해. 그럼 수수료랑 세금 뺀 걸로 너한테 깎아줄게. 그냥 25%좀 됩니다. 깎이는 가격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골 장사를 많이 하고 히말라야잖아요, 네팔이. 네네. 그러니까 단골들이 계속 가는 나라예요. 그렇죠.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산 타는 올 수밖에 사람들이 없네. 계속 가고 예. 식당도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연락을 하냐? 페이스북 메신저랑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다른 세상이랑 연결하는 통로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홈페이지 역할을 하고 과거에 여기 있는 메신저로 예약 받을게, 예약 걸렸어, 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네팔이 한 350만 명 정도의 해외 노동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도 많이 계시죠. 네.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조합 만들었을 때 1대 노동조합 위원장이 네팔 분이세요. 아. 네팔 분이 되게 단결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중국 분들이 더 많으신데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350만 명이 받아오는 해외 송금액이 네팔 GDP의 25% 정도 돼요. 해외 송금이 크군요. 근데 이게 350만의 해외 노동자라지만은 이분들이 다 가구당 하나씩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의 송금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1,000만에서 1,5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네팔 인구의 절반이 이 외노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제 근데 구조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있죠. 집에 전화를 했는데. 연락도 문제고요. 네. 지금 송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월급? 어떻게 합니까? 그 왜 은행 시스템 같은 거 옛날에 썼잖아요. 스위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코드 써가지고 수수료 비싸잖아요. 예, 예. 지금 코인으로 보내요. 아 지금 코인으로 보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농촌에 있는 그 조그만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코인 송금법 배운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부터. 아. 그러니까 코인이 수수료가 이거 없잖아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인데 이거.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서는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지방에는. 그러니까 다 코인으로 받는데 이것도 네.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오가지 못하고 네. 연락도 안 되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구 구성원 아니에요. 외국에서 돈 받아서 쏴주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뭐 해외 취업을 많이 해야 네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줌 같은 거를 면접을 요새 보는데 온라인으로 그렇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 다 막힌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팔에서 돈이 나오는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하고 물론 네팔 인구의 60%는 농업을 하고 있고 뭐 GDP 한 20%를 차지해요 농업이. 근데 이거는 저소득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모든 거는 관광업이나 인력 수출업인데 이거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마비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관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강수를 뒀다라는 점은 그만큼 뭔가 다급한 게 있으니까 이런 강수를 뒀겠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계엄령 수준인데. 그렇죠. 계엄이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보면은? 일단은 정보 비판이 듣기 싫었던 거죠. 정기 비판이 듣기 싫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내포 세대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부당하게 특정 지위를 네. 얻거나 특정하게 이제 부를 축적하거나 해외에서 뭐 자랑질하고 플렉스하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거 외에도 사실 네팔은 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중단이 되고 나서 9월 7일, 8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죠 이제 일요일하고 월요일 사이에 하미 네팔이라는 봉사 NGO가 있어요. 이 NGO가 틱톡이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네네. 틱톡을 통해 가지고 집회 시작을 홍보합니다. 근데 이제 네팔 시위의 특징이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요즘 우리나라가 되게 올드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시위를 조직하면은 일단 집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대부분 이제 뭐 지난번에 크게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집회나 네. 뭐 보면은 이제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하죠, 이제 선봉을 쓰죠. 네. 그리고 무대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이제 스테이지에서 예.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집회라는 게. 근데 네팔 시위는 이 무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새 아시아 시위에서는 무대가 없어요. 그냥 무정형입니까 보면은? SNS를 가지고 통보한 다음에 네. 그냥 뭐 이렇게 다쳤을 때 치료해준 의료팀이나 아니면 이런 팀들만 움직이지 네. 어떤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누가 선도적으로 나가가지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한국이 되게 올드한 시위예요. 올드한 지금. 시위.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날짜 통보만 하고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모이자 그러면 이제 모이는. 예, 그렇죠. 이 하미 네팔이 디스코드의 서버를 만듭니다. 네. 3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든 집회 지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디스코드를 또 활용했군요. 예, 보면은. 일로 하고 그다음에 SNS 채널을 유지합니다. 이건 틱톡이었죠. 틱톡으로. 그러니까 틱톡 접속하면은 네. 이제 뭐 지금 이제 어디로 가. 뭐 누구 지금 누구 좀 도망간댄다. 걔 잡으러 가자. 뭐 이러면 따다다닥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회 자체가 오히려 무대가 있는 집회보다 훨씬 기동성 있게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제 실시간 소통이 되는군요. 전체가. 그렇죠. 참고로 이거는 홍콩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2019년 민주화 운동 때 네네. 홍콩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이 리더리스, 지도자가 없는 시위. 그리고
비더워터 물이 되어라.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라인데 그러니까 홍콩 시위 때 이제 그 2015년 우산혁명 때 홍콩 사람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지도부가 노출돼 있으면 얘네들만 잡아가면 끝난다 집회가 그냥.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는 집회를 만들자. 머리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누가 구심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판만 까는 사람들 디지털 안에서 그들은 숨어 있어야 된다. 그 비더워터 뭐냐면은 어떤 정형성을 띠지 말고 경찰이 오면 치고 빠지고 숨은 다음에 다시 경찰이 없는 곳을 간다.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얀마 쿠데타, 지금 인도네시아, 2022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2024년 다 이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올드하고 여기가 훨씬 앞서가는군요.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참고로 그 미얀마 쿠데타 났을 때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홍콩 시위 매뉴얼이라는 걸 구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어로 번역도 했는데 지금도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리더리스라는 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역사책을 보면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모든 것을 이끌었다고 하지만은 그건 하등에 쓸모없는 이야기다.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괜히 그런 사람 만들어봐서 잡히면은 우리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추구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시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면 틱톡으로 디스코드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구호가 등장했을 것이고. 그렇죠. 구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시위 지도부는 아니니까 식수, 마스크 배부, 응급처치 공간 정도만 활용한 상태에서 이제 알아서 움직인 거죠. 자, 9월 8일 날 이제 오전 9시에 카투만두에서 이제 시위가 시작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투만두 지도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그 왕궁이나 아니면 이제 주요 종합청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공항까지 5.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시내 중심까지 5.6km. 그리고 여행자들이 많이 간 타멜이 여기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타멜, 그러니까 카트만두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반경 6, 7km 내외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 카트만두 인구도 126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중도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되게 작은 규모예요.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는 게 카트만두는 되게 난개발이 이루어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마블의 영화인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 이제 카마르타지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골목에 있는 구시가가 많고 신시가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라는 게 정부종합청사 앞이랑 그 주변에 운동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위대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모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위 공간이 거기로 형성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경찰은 시위대가 돌진할지 모르니까 정부종합청사 안에 바리케이트를 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이제 막는 사람들도 여기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평화 시위를 했는데 이게 집회라는 게 뭐 한국 집회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평화 시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몇 사람이 가서 경찰하고 충돌하면 갑자기 군중 심리가 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측 불허의 상황이 항상 벌어지죠. 해 떨어지면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일부 시위대가 CCTV를 먼저 깨요. 이것도 홍콩 시위 룰이에요. 먼저 폭력 시위를 하기 전에 CCTV를 먼저 깨라. 증거를 인멸해야 되니까. 체증을 막는다. 그래서 사실 CCTV를 깬다는 보도 나왔을 때 이거 붙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저희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지켜보셨군요. 네, 라이브로 봤는데 곧 붙겠네. 근데 저 정도면은 그러니까 참고로 의외로 시위 인파가 많지는 않아요. 전체를 통틀어서 카투만두에서 한 3만밖에 안 모입니다. 그러면 별로 그 규모가 뭐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첫날 집회 때는 28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Z 제네레이션만 모여라라가 된 거예요. 첫날 시위는 정말로 젊은 세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실탄 사격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저씨들이 붙긴 하는데 그래도 5만을 안 넘어요. 카투만두 인구가 126만인데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위였군요. 그리고 전재정을 타도할 때는 2, 30만까지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제한된 시위였고 전국도 1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음모론이 좀 나오긴 해요. 사실. 누가 이제 조직화된 세력이 뒤에서 또 밀어붙였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찌됐건 이제 경찰 저지선을 오후부터 뚫기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고무탄을 쏘는데 이제 고무탄이 저도 홍콩 시위 취재 때 맞아봤는데 피멍 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얼굴 맞으면 큰일 나요. 여기도.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게 있고 최루탄을 좀 많이 난 사람입니다. 근데 최루탄이 많이 맞아보셨죠? 네, 뭐 많이 먹어봤습니다. 소시 쪽에. 이 최루탄이라는 게 딱 쏴가지고 연기가 퍼지잖아요. 그럼 이게 공기 중에 퍼지는 거라서 이건 시위대만 최루탄을 먹는 게 아니라 옆에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 다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87년도에 그때 뭐 한양대에서 시하는 시위 최루탄이 저희 동네까지 날라와요. 광동군대.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루탄은 사람을 시위를 흩어뜨리는 용도가 전혀 아니라요. 오히려 더 모든 사람을 빡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위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좀 당황하고 네. 뭐 이제 상부 하달도 있었겠죠. 당연히 막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실탄 사격을 해요. 항상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19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날 되게 좀 조준 사격을 많이 했는데 사망자가 최근에 이제 사망자 상태가 나오는데 네. 대부분 얼굴을 맞아요. 조준 사격.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리 쏠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가 원체 숫자가 많고 기동력이 좋다 보니까 경찰이 뚫려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종합 청사가 있는데 네. 정부종합 청사 어떻게 되냐면은 정문이 있으면 정부종합 청사가 있고 네. 그 뒤에 그 총리관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총리관저를 마주보고 왼쪽에 의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국방부, 외무부, 내무부에서 정부부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냥 날리면 끝나요. 네팔은 사실. 그러니까 너무 잘 붙어 있는 거죠. 그 대통령 궁은 조금 멀리 조금 있어요. 떨어져 네. 있고. 그래서 이 전체가 모두 방화가 됩니다. 그리고 카트만두에는 코테슈워르라는 지역에서 경찰과 또 시위대가 붙어서 네. 이날 시위대가 경찰서에 경찰을 가둬놓고 불을 질러요. 아이고야. 경찰 3명이 또 죽습니다.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제 단 시위가 발생한 지 이제 24시간 만에 이제 그렇게 12시간 만에 이렇게 돼요. 12시간 만에. 그러니까 사실 네팔 시위 이번 전개 이렇게 빠른 시위 처음 봤어요, 저는. 원래 이런 거면 이제 며칠 공방전이 벌어지고 그렇죠. 뭐 사망자가 나고 거기서 다시 또 다음 날 뭔가 상황이 바뀌고 그러는데 이게 다 12시간 만에. 그렇죠. 그래서 9월 9일 날 이제 너무 시위가 뜨거워지니까 네. SNS 차단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항복 약간 이제 굽혔는데 네. 시위가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경 대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내무부 장관은 전날 밤에 사퇴를 했고 네. 이제 9월 9일 시위 이틀자 오후 2시에 네. 올리 총리가 사퇴를 선언합니다. 총리까지 사퇴. 사임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시위가 줄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날 이제 우리가 보는 뭐 재무부 장관이자 부총리였던 양반이 시위대 쫓겨가다가 네. 막 이제 날라차기 얻어맞고 예. 날라차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르바띠 강으로 들어가가지고 강에 예. 있는 사람도 막 이제 악 때리는 네. 혹은 이제 그 전 총리의 부인이 이제 집에 방화를 했는데 네. 이제 미처 못 빠져나온 상태에서 중화상을 입고 병원 가다가 돌아가시는 예.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사람들을 되게 전 세계에서 보는 사람들도 자극을 시킨 게 이게 지금 진짜로 24시간 안에 그러니까요. 거의 뭐 정부 고위 관료들이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 다른 나라 같으면 몇 달씩 이제 상황이 치고받고 맞아요. 하다가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루마니아도 되게 빨랐는데 훨씬 그렇죠. 빨라져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9월 10일 수요일이 되자 이제 SNS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시위대들은 계속 약탈하지 말라라고 방송을 하는데 약탈을 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좀 밝혀져야 될 문제긴 한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날 밤 같은 경우는 변전소를 공격합니다. 거기 뭐 있다고? 전기 내리려고. 그리고 난리가 나요. 그날 밤에. 변전소 공격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중계탑을 공격해요. 그럼 아주 조직적이네요. 조직적으로 이제 예. 그러니까 도시 파괴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날 수요일 한 오후 8시부터 네. 다음날 아침까지 카트만 전체가 정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뭐 말 그대로 이제 혼돈의 도가니. 그렇죠. 예. 그런 난리가 나면서 이제 빨리 이걸 수습해야겠다라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대 일부가 이때 이제 군이 약간 질서를 좀 잡겠다라고 등장을 하면서 예. 군이 중간에 나서요. 참고로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올리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예. 대통령이 올리 총리를 임시 비상 내각의 총리로 재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사태를 좀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런. 그렇죠. 우리가 왜 했냐. 예. 그냥 조사모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육군참모총장 네. 그리고 시위대가 사실 이거 대표성을 띠는 시위대는 사실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지도부가 없으니까. 군이 지정한 대표성을 띠는 분들 이 모여서 예. 이제 수습 방안을 논의. 수습방을 논의하고 네. 그래서 이제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차기 총리로 쓸 것이냐를 투표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거의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초법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디스코드 모의 투표죠, 이거는. 예. 모의 투표가 실제적인 투표의 권한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전직 대법원장인 까르끼 여사를 추대하기로 해요. 여성분이 이제 추대되군요. 예. 보면. 참고로 이분은 이제 전직 대법원장이기도 하시고 네. 그 전에 이제 행정부랑 좀 많이 싸웠어요. 특히 행정부에서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서 네. 약간의 위법이 있었을 때 이걸 좀 바로잡은. 그러니까 네팔인들에게는 약간 청백리로 좀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후보로 올랐던 게 발렌샤라는 카트만두 시장이 있습니다. 카트만두 시장. 이분은 저기 90년생이에요. 90년생? 그러면 지금 이제 30대 예, 중반 예. 정도? 래퍼 출신입니다. 그 인터넷에 치면 래퍼이 나오는데 이제 되게 좀 약간 사회 비판적인 랩을 쓰시고 네. 그래가지고 2022년 선거에
네팔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무소속 당선된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기로 이제 그렇죠. 그 자리까지. 그리고 이번 시위를 처음으로 지지 선언을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라맹싱케라고 저기 옛날에 전력청장 하시던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네팔이 한 12시간씩 정전되던 시절에 전력청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이제 그리드를 구상하고 전력 그리드 만들고 그다음에 소수력 발전 키워가지고서 네팔의 정전 문제를 해결하신 약간 이제 네팔에선 되게 상당 국민 영웅인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를 잘 내셨던 분이고. 그렇죠. 이 3파전으로 붙었는데 네. 이제 대략 한 7,200명에서 7,700명이 디스코드 선거에 참여를 했대요. 네네. 이게 무슨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표성은 말해가지고. 전혀 없는데 자관 뭐 거기서 급하니까 세 사람이서 해서 그래서 아까 그래서 67%의 지지를 얻고 네. 이제 까르끼 총리가 추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임시 내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직 그래도 자리에 있는 뭐 대통령 그런, 자리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9월 12일 날 그러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네. 까르끼 총리가 임시 내각 총리로 취임을 하고요. 네. 사망자는 전체 이제 72명으로 최종 집계가 됩니다. 72명.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원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자꾸 시신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던 분들이 자꾸 죽으면서 네.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자, 시민단체랑 시위 지도부의 요구가 뭐냐면은 구체적 개혁과 조기 총선인데 네. 정치 엘리트 배제를 대놓고 요구합니다. 정치 엘리트 배제. 그러니까 기존 정당 전체를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팔이 좀 상황이 좀 되게 희한하게 돌아가는 게 이러면은 기존 그 권력 체계 완전히 공백지대가 발생하는 건데. 공백은 있는데 네. 정당의 당원들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정당이 해산되지 않고 의회만 날려버리면 이게 앞으로 되게 골치 아파질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까르끼 총리의 요청에 의해서 네. 네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합니다. 의회를 해산. 근데 참고로 네팔 헌법에 의하면은 예. 그 의회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팔 헌법이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네. 첫 번째 제1당의 대표. 네. 그러니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대표. 이게 없었을 경우 연립정당의 대표. 이것도 없었을 경우 원내 1당의 대표. 네. 이것도 없었을 경우 의원들이 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신임 투표를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단계가 다 실패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무슨 과정도 없이 의회도 해산됐고.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헌이네. 헌법이 정한 그렇죠. 절차를 하나도 그리고 까르끼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 네. 네팔 헌법에 의하면은 네. 내각제다 보니까 총리가 되려면은 국회의원이어야 돼요. 예.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뭐 초법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상황이 그만 수습하려면 알겠는데 예. 문제는 지금 네팔의 현재 상황이 7개 정당이 네. 그 지금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이거 인정 못한다. 위헌이다.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지금 쫓겨난 올리 총리가 네. 과거의 총리 시절에 2번 정도 하원을 강제 해산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다 대법원한테 막혀요. 그러니까 네팔이 대법원이 되게 법원은 되게 깐깐한 나라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뭐 과도 내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어쨌든 수습이 지금 되고 있는 뭐 군이 중심에 서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선출된 뭐 비상 대권 비슷하게 이제 받은 그 총리가 이제 있고 대통령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고. 네. 그래서 현재는 약간 좀 정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물밑에서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글라데시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네. 방글라데시가 2024년도에 거도 시위를 해서 총리가 날아갔잖아요. 날아갔죠. 인도로 정권이 도망갔죠. 거기도 국회가 해산됐어요. 예. 근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당시 여당이자 학살의 주체인 아와미 연맹을 날리는 게 목적이지 전체 정치권을 날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임시 내각의 합법적 권위를 인정해 준 상태에서 조각이 돼요. 그래서 총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예. 여당인 아와미 연맹이 날아갔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걸 받쳐주는 구조예요.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면서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까르끼 내각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우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필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위대 여론에 의지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많은 시위와 혁명을 봤지만은 네. 이 시위대의 의견이라는 거는 금세 갈라지고 사분오열돼요. 이게 하나의 의견으로 6개월 동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 정당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겠고 네. 네팔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정말 많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가르마가 하나도 안 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뭔가 수습이 된 것처럼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복잡해지는 더 안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들의 지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그 지지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루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신기루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튼 그래서 9월 15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예. 일단 세 개 부처 장관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아까 말한 그 네팔 전력청의 영웅 총장이 되셨고 풀만 기싱 씨가 됐고 네.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과거에 재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뭐 이제 규제 금융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 하게 되는데 네. 이분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찰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수많은 그 인권 붙으신 분들이 실무를 하는 걸 우리는 한국에서 봤잖아요. 근데 관료 조직하고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벌어진 걸 약간 알다 보니까 네. 그냥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스테이지가 이제 눈에 보인다. 우리 예고편을 안 봐도 그러니까 누가 싸울지 뻔히 아니까 뻔히 이제 보이는 상황이 이제 환타님 눈에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국가 애도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 이제 장례가 어제 치러졌고요. 일단은 뭐 어쨌든 이제 수습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과연 진짜 수습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설명을 이제 바쁘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었나 평소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화가 이제 응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누가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한타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원래 혼란스러워지면은 처음에 자연 발화적으로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네. 누군가 끼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겠죠. 두 가지 다다. 근데 이제 자연 발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자연 발화였다. 네. 사람들을 이제 화나게 했던 거는 이제 SNS 중단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텐데. 트리거였고. 예. 예. 그 전에 쌓여놓던 인화 물질들이 꽤 많았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부터 뒤로 갈게요. 네. 가장 최근은 이제 그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 네포키즈 문제예요. 네. 이제 그 네포티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약간 족벌주의. 라는 뜻인데 이거 족벌주의 기대는 아이들. 네. 그래서 네포 키즈, 네포 베이비라는 해시태그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이제 네팔에서 돌아다녔어요. 우리로 따지면 금수저. 뭐. 금수저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자인 부모 잘 만나서 연줄로 이제 별다른 노력 없이 막 이제 부, 명예, 권력, 플렉스, 학력 다 만들어내는 시대인 거죠. 근데 그걸 또 자랑하고 있어. 그걸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틱톡에다가 또 열심히 자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사실 보면은 예. 이게 SNS 생긴 이후로 그 SNS 이전에는 이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서 플렉스를 크게 안 했는데 그렇죠. 이게 SNS 생기면서 플렉스가 이게 일종의 유행이 돼 버리니까 네. 다 서로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굳이 그거를 왜?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 기성세대다 보니까. 그렇죠. 저만 와도 막 좋은 일 있다 그러면 숨기지 그거를. 그러니까요. 예, 괜히 뭐 투서나 받지 좋은 일 있어봐야. 그러니까 자, 그건 네포키즈 건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분노,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의 어떤 네. 여러 가지 이 짜증을 유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 예.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한 22%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더 높을 거예요. 더 높을 아마. 겁니다 보면은. 근데 이게 네팔이 지금 가장 이제 좀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로 되게 많이 돈 벌러 가요. 아 용병으로. 예. 이게 많이는 한 4, 5천에서 적게는 예. 많이는 1만 5천까지 봐요. 시민단체에 따라서.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도 원체 네팔이 용병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국가 용병부터 이분들이 시작해서. 러시아에 취업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팔에서는 이게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본국에서 넘어간 케이스보다는 그렇게 간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미 있다가 이제 넘어간 예, 예, 케이스들이 예.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용병이라는 게 사실 뭐 후방 지원을 하려고 용병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대부분 거죠. 이제 뭐 총알바지, 뭐 지뢰밭 개척, 뭐 이런 데 많이 투입되죠. 그러니까 월급이 2,000불이래요. 월급 2,000불. 근데 이제 네팔이 1년 GDP가 1인 총생산이 2,400불이다 보니까 네. 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모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시신 담는 백에 당겨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단 말이에요. 화장단체로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포키즈들이 이제 그 네포키즈 캠페인이 있으면서 가장 사람들을 이제 자극했던 문장이 뭐였냐면은 야 이제 너네는 지금 해외 나가서 이렇게 명품 가방 주렁주렁 달고 오는데 우리는 지금 시체백에 들은 온다라는 것들이 되게 좀 크게 이슈화가 됐고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먹혔어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 네포키즈 사건이 있었고 이 네포키즈 사건이 있다가 또 이제 정치인들 얘기하면서 잠깐 보충을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포카라 공항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카라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로 가는 관문? 그러니까 네팔을 가면은 예. 국제선은 카트만두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 이 카트만두에서 무조건 포카라로 가야 그 유명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서 모든 트레킹 코스를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카트만두와 포카라는 이제 카트만두 계곡 사이는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게 네팔도 뭐 도로를 잘 만들지도 않고 지반도 약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한 7시간 걸려요 버스로. 도로는 7시간. 그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뭐 1시간 정도에 가죠. 예. 근데 네팔은 아직 포카라 공항이 그 전에 작아서 네. 정말 프로펠러기가 착륙을 할 수 있지 제트기들은 못 가요. 큰 네네. 비행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네팔 입장에서는 포카라 공항을 현대화시키면은 동선이 짧아져요. 훨씬 더 포카라도 많은- 바로 들어가서 트레킹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투만두에서 버리는 시간과 이동 시간에서 한 2, 3일이 아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네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주말 여행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카라 공항 현대화가 되게 중요한 이제 네팔의
사업인데 네네. 해야 되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뭐 해외에서 돈을 뭐 끌어오든지 뭐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대1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아, 중국 1대1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돈을 대고 네. 차관 형식으로 네네. 주고 그다음에 공사도 중국 기업이 하는 뭐 당연히 형식으로 그렇게 되겠죠. 이제 포카라 공항 현대화를 시켜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비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군가 또 인마이 포켓을 또 그렇죠. 많이 했겠군요. 일단은 이제 설계부터 잘못된 게 포카라 공항이 예. 이게 측풍이 부는 쪽으로 활주로가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공항은 측풍 부는 데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떨어져서 사고도 한번 크게 났어요. 최근에. 그리고 어쨌건 뭔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공사부터 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그렇죠. 받기 딱 좋은 상황이군요. 네팔 정부 예상 비용이 1억 4,500만 달러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중국 건설자가 이 사업을 맡으면서 최종 계약금이 2억 1,600만 달러가 되면서 네. 7,100만 달러 정도의 갭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거 좀 크잖아요. 좀 크다. 특히 네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도 비리가 많으니까 네팔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포카라 신공항 뒤에 언덕이 있어요. 네. 그럼 착륙시키면 언덕을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덕이 깎아야 된다고 서류상이 있는데 언덕을 안 깎았어요. 근데 돈이 나간 거예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장비를 다 중국산으로 메꿨는데 네. 중국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이제 뻔하잖아요. 어떻게 먹었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회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이상하게 면제시켜줍니다. 네팔 정부가. 그러니까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대략 한 140억 네팔 루피가 하늘에 떴다는 결론이 났어요. 누군가 1,445억이에요. 우리나라 네, 돈으로. 누군가 이제 꿀꺽하셨구나. 뭐 이렇게 근데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네팔은 이게 또 네팔도 인도 좀 재판 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뭐 지지부진해요.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이 없어요.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재판 중이야. 조사 중인데 이 조사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2년 다 돼가는데. 네네. 여기다가 부탄계 난민 신분 조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부탄에 예. 인도 다질링 아시죠? 네네. 다질링에 네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부탄에도 네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럴 티 수밖에 플랜테이션에 네. 이제 노동을 시키려고 이제 부탄도 인구가 적고 그렇죠. 다질링도 사실 인구가 많던 지역이 아니에요. 시키만국이었거든요. 원래 거기가. 다 네팔 노동자들이 이주시켜가지고 티 플랜테이션에서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부탄 정부가 네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좀 그렇잖아요. 어찌됐건 선거도 해야 되고 투표권도 줘야 되는데 한 100년 됐어도 그래가지고 네팔 사람 다 몰아내요. 그러면서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은 네. 미국이나 EU에서 나오는 난민 프로그램에 그렇죠. 들어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미국을 갈 수도 있고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팔 정부, 네팔 정치인들이 미국을 가고 싶은 그냥 네팔 청년들한테 네. 이 부탄 난민 TO를 판 거예요. 돈 받고. 브로커가 돼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난민 티켓을 팔았군요. 보면. 난민 티켓을 팔았는데 이게 현재 의석이 있는 7개 당이 모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정치권이 정말 골고루 해먹은 거예요. 골고루 해먹었다. 예,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수사가 되니까 네. 돈을 낸 사람은 돈을 받을 길도 없는 상태에서 호응에 뜬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게 많이 나온 거죠. 돈은 냈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난민 자격증은 누가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네팔 경찰 수사를 했는데 네. 전직 내무부 장관 이제 야당이 된 네. 야당 인사들만 또 기소가 됩니다. 여당은 또 왜? 뭐 팔이 안으로 열심히 굽히니까? 받았겠죠. 뭐 예. 열심히 뭐 우리나라 수 많이 받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네팔 지진 횡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기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거죠. 예, 이건 예. 이제. 그러니까 15년 4월에 네팔에서 지진이 나서 9천 명이 죽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큰 지진이에요,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때 국제 기금만 41억 달러가 보입니다. 4조 5천억 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거쳐서 네팔 정부로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네팔도 국정감사 같은 걸 했는데 네. 1%만 집행이 된 거예요. 4천만 달러. 아니 10%도 아니고 1%. 네, 1%.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네팔 정부가 이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골고루 분배하겠다고 하면서 국가재건청이라는 기관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네. 그럼 국가재건청의 청장은 네. 이 돈을 굴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탐나는 자리예요. 뭐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겠죠. 국가재건청장을 하는데 당들이 각자 싸우면서 이게 총 1년이 걸립니다. 그럼 기간 만드는데 6개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청장 뽑는데 1년.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나눠줄지, 예. 이 돈을 누구에게 줄지를 가지고 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은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돈이 또 가만히 있으면은 너무 탐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서 관절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청사를 짓는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역 정치인들, 뭐 이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자기 친척 이름을 피해자로 이름을 둔갑시켜 놔가지고서 돈을 받게 하는 거죠.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제 보이는 네. 뭐 그런 근데 상황이란데. 이게 3,000명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주택이 일단 집이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텐트 살아요. 그래요. 10년이 지났는데 돈은 그만큼이 갔는데. 근데 멀쩡한 사람이 우리 돈 받아서 더 큰 집 짓고. 그렇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겠군요. 그러니까 결국 심지어 이때 이제 관용차가 다 바뀌어요. 좀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야, 인도는 될 바가 아니군요,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 그 인도 주변국에서 인도는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일 수가 없어요. 아, 인도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어디서부터 이 손을 대야 될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뭐 작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상황 다 아는 거고. 그렇죠. 예, 뻔히 아는데 자관 처벌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SNS 금지는 정말 트리거예요. 그러니까 죽 갔는데 네. 얘네들이 아예 우리 숨통을 끊어놓네라는 거에서 이제 분노한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네팔 정치가 얼마나 난맥상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왕이 전제를 했다가 네. 왕의 권력이 왕의 권력을 뺏은 게 2006년이에요. 왕실이 이제 무너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2008년부터 재헌의회 구조가 들어가서 그때 이제 집권했던 세력이 되게 그 모택동 네, 공산당이죠. 예, 그쪽인데. 그래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네. 총리가 14번이 바뀝니다. 거의 뭐 1년짜리군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1인당 평균 재임 기간이 16.5개월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사실 한국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경험은 나라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지켜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대 정당 구조인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해답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네팔이 정권 교체가 안 됐냐? 한 정권도 총선거에서 1당을 이어서 차지한 적이 없어요. 연속으로 일당한 적이 없다. 계속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총선거를 4번 했는데 네. 1차 재헌의회 때 1당이 네팔 공산당 마오이스트고요. 네. 2차 재헌의회 때 네. 이게 또 재헌이 안 돼가지고 네. 재헌의회가 2번 있었거든요. 여기가 임기 연장해도 안 돼가지고 어렵다. 네팔 국민회의예요. 예. 그다음에 1대 의회 때 네팔 공산당 막스레닌주의고요. 아니 잠깐만, 네팔 공산당인데 마오이스트가 있고, 예. 그다음에 막시스트가 있고, 예.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대 의회는 네. 또 네팔 국민회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 계속 했어요. 네. 마오이스트 국민회의, 막스레닌 국민회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속 일당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네팔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단지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세상이 나아진다거나 좀 나아졌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썩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불신이 더 심한 거죠. 그나무의 그 밥이지 뭐 이 우리가 많이 쓰던 그 표현이 이제 딱 적용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양당의 응원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골수 지지자들이 있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네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게 2020년 정도로 오면서 이게 아예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정치 불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최근 서베이를 보면은 네팔 국민의 61%가 지지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자. 그렇죠.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차에 이런 일이 터진 거군요. 그러니까 방글라랑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안 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또 거기다가 이제 엘리트 카르텔을 구축하면서 네. 이제 소위 이제 네팔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했던 모든 약속들, 토지개혁, 그다음에 마데시를 비롯한 이제 네팔도 소수민족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 소수민족의 권리 문제, 그다음에 과거사 진실 규명. 네. 이건 뭐냐면은 네팔 내전, 그러니까 인민전쟁 당시에 17,000명이 죽어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뭐 양쪽에서 뭐 네팔군만 학살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반군 학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같이 연립정당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당초 이제 공화국으로 넘어오면서 약속했던 모든 사항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 불신은 높아졌고, 그런데 이제 네포키즈들은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다 쓸어버려야 돼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SNS까지 끊어버리니까. 그렇죠. 왔다. 그리고 또 여기가 얼마나 또 정당들 간의 이합 집산이 심하냐면은 네. 지난 정부가 이제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마오이스트, 네팔 공산당 마오이스트랑 네. 그 라스프라카시라고 RRP라고 하는 왕당파가 있어요. 왕당파도 아직 있습니까? 네, 이 두 분이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잠깐만. 마오이스트랑. 마오이스트하고 왕당파하고 이 뭐 통일전선 전술입니까 보면은? 통일전선도 선이 있는 거죠. 중국도 매판 잡은 거랑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단 정치 불신은 끼울 수밖에 없는 건데 서로 이제 범죄도 서로 묻어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총리는 대부분 세 사람이 번갈아 합니다. 14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 정권은 바뀌는데 총리는 그대로. 총리는 세 분이 이제 그대로 회장으로 인사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살짝 훑어보아도 될까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할게요. 예. 일단 이번 쪽에는 KP 샤르마 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소속 정당은 네팔 공산당 막스레닌주의예요. 막스레닌주의. 2015년, 18년, 24년 세 번 총리를 했어요. 이번에 하다 쫓겨난 거죠. 네네. 그 청년 시절에 네. 이제 지주제 타파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네.
73년부터 87년까지 14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이야.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민주투사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팔 문제가 되게 희한한 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게 네. 이게 약간 타락한 혁명가 서사다 보니까 딱 그렇네요. 또 좀 약간 좀 가슴이 아프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1990년 인민전쟁의 지도자고 가넨드라 전제정에 맞섰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전사군요. 말 그대로 혁명가고. 네, 전사하고 이 올리가 이번 쫓겨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네포피자와 사실 상관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그 하지. 부분은 조금 억울해요. 이분이 약간 장기적 오랜 감옥 생활 때문에 신부전이 심해가지고 이제 좀 건강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유명한 프라찬다. 본명은 푸시파 카말 다할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그 인민전쟁의 게릴라 대장이에요. 게릴라 대표. 네. 무장 게릴라전의 지도자고 네팔 내전의 당사자죠. 17,000명이 죽었던. 네네. 참고로 이분도 이제 국왕이 전제정을 다시 부활하자 기존 야당과 손을 잡고서 총을 버리고 이제 제도권 정치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2008년 재헌회 선거에서 1당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카투만두 부동산 재벌입니다. 에? 혁명가가 부동산 재벌? 아니 그러니까 농민 문제에 관심이 없죠. 이분은 2008년 8월, 2016년, 2022년에서 3번 총리를 하세요. 이게 결국은 타락한 혁명가들의 어떤 그쵸. 그래서 이분 손녀가 그 스미타 다할이라고 여기가 플렉스 끝판왕이었어요. 얘가 진짜로 에르메스를 크리스마스 트위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봤습니다. 보면 이분이 그러니까 네팔 최고 혁명가의 손녀이시죠. 그리고 이분의 딸은 아버지 후광으로 시장을 2번 하세요. 바라프로시에. 그러니까 이 집이 좀 심한 집이고요. 그다음에 네. 배우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배우바. 이분은 이제 인도 국민의회의 대표예요. 근데 이분도 학생운동가 출신이고 9년간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 주체가 다 혁명가들이에요. 아니 다들 빵 동지들께서 네. 총 들고 또 저 히말라야에서 또 인민해방을 위해서 다 하시던 분들이 네.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죠. 썩었군요 보면은. 이분은 일제감시 제도권에 들어와서 네. 이제 왕정하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그래서 95년에도 총리를 해요. 그래서 95년, 2001년, 2004년, 2017년, 21년까지 5번 총리를 해요. 지난 3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년. 그렇죠. 그리고 갸넨드라 왕한테 2번 해임을 당한. 그러니까 전쟁가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투옥됐다가 네. 이제 거리로 나가서 왕과 싸운 사람이죠. 참고로 네팔 내전의 당사자는 이 대우바랑 네. 프라찬다예요. 프라찬다. 그러니까 서로 총 들고 싸우는 교전 당사자인데 이 둘이 연립 정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진상규명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도 사람들도 되게 유연한데 예. 네팔 분들의 유연함이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근데 정말 엄청나죠. 진짜. 이건 유연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좀 손을 많이 쓰긴 없는 것 같은데 보면. 그리고 이 대우바 총리 부인이 또 국회의원인데 네. 이분이 이제 사치 부패 매관 매직이 어마어마해서 이분이 네팔 역사상 최악의 정치인입니다. 사실 삼관왕을. 네, 삼관왕을 하셨고 또 이분의 아드님이 또 프라찬데 손녀만큼 또 플렉스를 많이 하세요. 람보르기니 모시고 누군지 막 알겠습니다. 이러셔가지고서 예. 그러다 보니까 네팔에서 이 모든 정당에 대한 불신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 다 치워라. 이 주요 3개 정당은 리버럴 좌파와 2개의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수 정당은 멀쩡하냐? 네. 보수 정당은 왕당파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각에서 이게 무슨 친중 정권, 반공산당 정권 어쩌고 하는데 네. 그분들 나가면 왕당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왕당파 지도자가 비밀리에 육군 참모총장과 회동을 했던 게 걸렸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까르기가 얼굴 마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얄 네팔 알미에서 시작한 이 제네랄들은 예.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프라찬다의 그 공산당 마오이스트 게릴라 6,000명 정도가 병력이었는데 이 중에 한 2,000명이 네팔군에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2번 바뀌어요. 이 갈등으로. 그러니까 네팔 원래 있던 군들은 이 마오이스트들하고 같은 네팔군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일단. 싫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또 나름의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프라찬다 입장에서는 자기 병력이 있어요. 군대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무장력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팔이 진짜 앞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네. 보면 쌓이고 골마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잠깐 조용해지는 척 하실 뿐이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큰 폭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죠. 한 5분만 더 써서 우리 왕당파까지 하고 끝낼까요? 그러시죠. 네. 자, 왕당파도 있습니다. 네. 왕당파 정당은 이제 라스트리아 프라자탄트라 파르티라고 이제 국민민주당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라스트리아가 국민이고요. 네, 프라자탄트라가 민주주의예요. 힌디에도 같은 말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국민민주당인데 이분은 이제 입헌군주제 복원과
네팔을 힌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힌두 국가로 그러니까 만들어야 현재 공화국 헌법은 네팔은 세속주의 연방제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힌두 국가로 돌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네. 사실 사실 이 당의 지지자들은 왕의 복귀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힌두 국가 복귀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단 종교적 색깔이 더 상층 많다. 카스트들은 대부분 이 당을 지지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대 의회 때 2017년에는 한 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미미하다가 네. 이 좌파 정당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네. 2022년 선거 때는 14석을 얻으면서 5당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연립정부의 구성원도 된 거죠. 자, 2025년 3월에 그 갸넨드라 국왕을 이제 네팔도 쫓아내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살게 놔뒀어요. 재산도 인정해주고. 네. 그래서 이분이 지방 순시를 갔다가 카투만두 트리부반공항으로 들어오는데 1만 명의 왕당파가 집결해서 왕이여 국가를 구하소서. 많이 보던 또 풍경인데 또 보면은 예. 예. 집회를 하고 예. 3월 18일 날 이 자신감을 얻은 왕당파가 재차 결집을 해요. 그래서 카투만두에서 이때 3만 명이 모입니다. 오. 그리고 2명이 죽어요. 이날도 시위를 할 때가 늘 종합청사 정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 우리나라도 광화문 모여가지고 청와대 가자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돌진을 하다가 이제 두 분이 돌아가시고 1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합니다. 참고로 왕당파의 지도자는 두르가 프라사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마오이스트 게릴라 출신이었다가 네팔 공산당 막스 레닌 주의의 중앙 지도위원을 하다가 야 너네 너무 더럽다 이 자식들아 이러고서 갑자기 왕당파가 되신 분인데 이게 또 시위와 선동은 전문가들이 잘하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보수의 핵심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저의 상상력을 뛰어넘네요 보니까. 네. 아니 전직 마오이스트였다가 네. 왕당파. 근데 뭐 한국에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분들이 계시긴 있는데 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일관성이 있습니까 보면? 그렇죠. 네, 아주 그 모두가 일관성이 있는데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이제 수호자로서 군주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가적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힌두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공화국은 실패한 거 아니냐 지금 지난 20년 동안 봐라. 우린 공화국을 실패했다. 뭐 그렇다고 뭐 왕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잘 될 리는 만무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우리는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나서 한참 흘렀잖아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변이 일어나거나 난리가 나도 극좌나 구구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공화국 안에서 움직이지 그렇죠. 공화국을 분개했다는 생각 안 하는데 네. 이분들은 공화국 역사가 지금 20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왕이 살아있고 버젓이. 그렇죠.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지금 시위대의 주력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넨드라의 전자정치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기억이 근데 없다 보니까. 유튜브나 네팔도 사극이 있는 사극을 보면 왕들이 멋있어요. 저 시절엔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막연한 또 추억, 뭐 향수. 뭐. 그래서 올 3월에 그 왕당 집회에 젊은 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 사실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시위 지도자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네. 조금 위험해요. 위험하다. 네.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지만 어떻든 간에 아래부터 위까지 네. 완전히 다 차곡차곡 다 썩은 네. 고인물들의 향연이고 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스텝들이 오고 갔지만 결국은 다 일관성이 있게 모두가 부패했다. 그래서 결국 그 부패가 지금 이제 이런 혼란상을 만들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스텝이 도대체 안 보인다. 안개 속이라고. 안개 속이다. 6개월 후에 선거를 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선거관리위원장도 의회가 있어야 임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임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법적 근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군이 뭐 파키스탄처럼 똘똘 뭉친 하나의 세력이어가지고 그냥 일단 클리어하게 정리할게. 그러지도 못해요. 나서지도 네팔은. 못하는. 네. 차라리 그럴 땐 파키스탄이 낫군요 보면은.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보니까. 정리가 되고. 네. 방글라데시도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얘기를 할 텐데 네. 사실 남아시아가 지금 혁명의 도가니탕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가요? 가장 이 부패의 수준과 혼란의 수준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질은 뭐 한국에서는 지금 뭔가 반공산당, 반 뭐 친중 정권인데 네. 이거는 이거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팔은 원체 친인도에 편중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인도가 이게 일단 목줄을 잡고 있는 균형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중으로 보기 힘들고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청년들이 원로원 정부를 부셨다. 그리고 이것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전체에서 벌어진 일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네팔의 혼란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패, 그다음에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의 일단 혁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네팔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볼 것이냐,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렇게 이어지는, 뭐 최근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아시아 전체의 어떤 큰 흐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결론 내지 않고 열린 결말로 상황만 정리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만큼 참 현란한 사실 저는 지금도 약간 좀 어지럽습니다 보면은. 예. 네. 어쨌든 모든 것이 썩은 이 깨끗한 청정 히말라야에서 카트만두의 어떤 오염된 공기처럼 모두가
썩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그 주변 국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환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잡한 이야기 아주 단순하고 빠르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